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63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그리고 퀴어 마이 프렌즈의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서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입니다. 네,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현님께서 간식을 사다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먹고 잘 쉬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강원님과 아현님께서 어떻게 처음 친해지셨고, 뭐 강원님의 커밍아웃은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그리고 교회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위주로 나눴는데, 저희가 2부에서는 또 영화 위주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볼게요. 강원님은 이제 영화 내내 한국에서도 계셨다가 미국에서도 계셨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강원님께서 느끼시기에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게이로 산다는 게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되게 오래 한국에서 태어났고 나고 자라서 제가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짧게나마 좀 생활을 하고 느꼈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미국이 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게 허용이 되고 허용이 되지 않는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를 좀 검열하는 게 더 있고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한국보다는 분위기가 또 이것도 동네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뭐 뉴욕이나 뭐 LA 가면은 확실히 우리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것도 있고 안전한 거가 이미 학습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곳에서 확실히 제 태도가 다르죠. 네. 그래서 아까 1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뉴욕으로 가셨었다 했나요? 처음에 그건 아니죠. 저는 교환학생 간 거는 중부 시골 마을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고 뉴욕에선 살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춤추고 싶어서 그래서 가셨던 뉴욕에 거구나. 잠깐 있었고 네네네. 그래도 이제 학부생 때는 제가 연극 공부를 미국에서 하면서 뉴욕이 이제 브로드웨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공연 너무 좋아할 때라서 뉴욕은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가 있는데도 내가 너무나 한국에 있을 때 모습 그대로인 것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좀 절망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그런 네, 거였죠. 한국에서 맞아요. 오래 젖어 있어가지고 한국 문화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유교 게이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질문을 적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영화 전체가 어쨌든 약간 성공하는 뭐 커밍아웃 성공이라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실패를 좀 기록하는 과정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도 강원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퀴퍼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다가 결국 좀 상황상 안 되게 되고 그때 이제 두 분이 좀 트러블이 있는 장면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두의 앞에서 공개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내밀한 두 분의 뭐 그런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담게 된 과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강원 오빠 영화를 만들기로 시작했을 때는 앞으로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순진한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듦들이 있더라고요. 이 커밍아웃도 그렇고 삶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시기였는데 오빠가 힘들 때 제가 오빠한테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는 게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주저하는 순간도 너무 많았고 근데 그걸 그래도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었던 건
일단은 오빠가 힘든 순간에도 저를 거기까지 이제 자기 삶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던 게 가장 컸고, 그리고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줬어요. 이제 영화에서는 저랑 강원의 관계가 주로 나오지만 이제 같이 작업했던 사라 PD님도 저희 다 같은 대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고 또 촬영 감독님도 저희 같은 대학교 후배이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카메라를 도저히 못 들고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 때 네.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누나 강원이 형에 대한 홍보 영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큐멘터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라는 건 결국 그 주인공의 힘든 부분도 그렇죠. 같이 담아낼 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건데 나 그때 머리를 좀 맞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내 친구의 좋은 부분만 짜집기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런 주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네요, 그죠? 맞아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두 분을 찍는 카메라가 또 팔로우 카메라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객관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두 분에 대한 어떤 지지나 아니면은 애정이 담긴 앵글들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서 중반 이후에 이제 서로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원님 미국으로 떠날 때 이제 그때 담겼던 장면들에 그 같이 하셨던 분들의 어떤 시선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이 되게 모두가 7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또 서로를 얼마나 믿고 따르면서 이렇게 이거를 작업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이 답변을 보면서도 되게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가 정말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이라는 걸 저도 배우는 과정이었고 영화를 만들면서 공동체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저희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같이 작업을 했던 희정 PD님 같은 경우는 그 피해 연대기 만드셨던 네, PD님이신데 저희 총괄 프로듀서로 처음에는 이제 멘토와 멘티로 만났다가 이후에는 이제 같이 그냥 동료이자 친구처럼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 각자 자기 삶에 있는 친구를 떠올리시면서 이 작업을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강원 같은 혹은 뭐 나한테 아연 같은 시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영화 안에 그 많은 분들의 우정이나 그 청춘이었던 시기에 대한 어떤 헌사 같은 것들이 녹아져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즐거운 얘기보다는 힘든 얘기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영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영화를 개봉하기도 전에 이 영화와 영화에 만들어졌을 때 가질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봐 주시고 애정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만큼 또 두 분이 평소에 또 잘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장면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장면까지도 서로가 어쨌든 영화에서 잘 이렇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든 거에 대해서 되게 아무튼 울림이 큰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럼 이렇게 영화를 어렵게 어쨌든 만드셨잖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서 처음 완성되고 사람들 앞에 상연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일단 그때가 저희가 사실 국내 영화제 전에 토론토에 있는 국제 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월드 프리미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시더라고요. 이제 첫 상영, 이제 세상에 내보이는 이름 거창하네요. 네, 월드 프리미어. 맞지.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뭔 일이야 토론토에서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래서 너무 진짜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아연이랑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그랬고 도착해서도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좀 경황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마치 그 첫 상영의 순간을 정말 생생하고 오롯이 기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실화인가? 이게 너무 꿈 같아서 좀 정신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어떤 장면은
이제 저희가 영화를 같이 보고 제가 관객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감독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본인을 소개하시고 네. 이제 저를 소개해 주는 건데 이제 제가 관객석에 앉아서 아연이가 이제 무대로 올라가서 본인을 감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것도 영어로 네. 토론토에서 그 장면이 와 우리 왔구나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좀 해외라서 오히려 조금 더 긴장이 더 될 수 있었던 게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상영을 먼저 했으면은 조금 더 뭔가 걱정이랄까요? 뭐 걱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환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얘기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그 영화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랄까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네. 무슨 영화제로 하셨죠? 핫독스. 네, 핫독스라는 토론토 핫독스, 네. 국제 다큐 영화제. 다큐 영화제. 그 뭔가 장르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 다 나오는 영화제인가요? 네, 북미에서는 가장 큰 어. 다큐멘터리 어. 영화제로 알고 있어서 아마 세계 3대 다큐멘터리 영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영화제 된 거 너무 핫독스에서 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사실 저희가 많은 영화제 제출을 하고 그 선정되지 않는 여러 시기를 오랜 시기를 겪다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불러줘서 그냥 어디선가 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또 영화 초반에 강원님이 저한테 너 카메라 어디서 빌렸어?라고 했을 때 제가 제지한테 빌렸어라고 하는 이제 저희 또 학교 선배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선배가 몇 년 전부터 토론토에 이제 이민 준비를 가 있었는데 저희가 영화 초반에 시작할 때 이제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였는데 마침 또 저희가 토론토에서 첫 상영을 하게 돼서 그 프리미어 자리에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인 것인가? 토론토에서 만날 운명이었나?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얘기가 우린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물론 제가 그 여러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 영화를 먼저 알아봐준 공간이 있다라는 게 좀 되게 좋았어요. 예. 토론토가 좀 더 퀴어 프렌들리한 사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성애자인 친구가 뭐 이걸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들에게는 좀 올드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에 좀 네,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그 사회에서는 뭐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극장에서 GV가 끝난 이후에도 남아서 또 얘기 나눠주시고 특히 그 이민자 2세대인 한국인 친구들도 꽤 많이 와서 공감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때가 그럼 관객과의 첫 만남이셨겠네요, 그렇죠? 네. 아현님 감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토론토에서의 감상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첫 상영이 더 떨렸어요. 마치 딱 처음 상영하던 날은 저희 이제 주로는 지인분들이 많이 오시긴 했으니까 그때는 마치 뭔가 결혼식 청첩하는 듯한 느낌도 하객분들 이제 인사해야 될 분들 모시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랑 고모가 와서 보셨거든요, 영화를.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제가 7년간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맨날 제가 뭐 졸업하고 어디 취직은 안 하고 카메라는 들고 다니는데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토론토 갈 때도 무슨 영화라고 말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순간이어서 굉장히 떨렸고 근데 다행히 이제 와서 봐주신 분들이 다들 너무 고생했다라고 박수도 쳐주시고 또 저희를 아시는 분들인 만큼 더 따뜻하게 봐주셨던 것 같고 어머니의 반응도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뭐 기독교적인 그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원이가 얼떨결에 너한테 찍겠다고 했다고 얼마나 괴로웠겠냐. 내가 너를 딸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말인데 강원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에 보인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끝나자마자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생했어요. 저한테는 저희 가족들에게 저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커밍아웃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말씀을 일부러 안 하셨던 거죠? 부모님께도 네. 이런 영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그죠? 이게 영화 중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하시면서 옆에서 찍은 장면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있어서 가족들한테도 분명히 저도.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아실 줄 했는데. 알았어요. 네. 그럼 혹시 그 장면을 담은 의도는 또 있었을까요? 그 장면이 영화 편집하면서 네. 뭐 여기도 넣었다가 저기도 넣었다가 아. 뺐다가 넣었다를 많이 했던 아, 장면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고민이 진짜 많이 담겨 있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네. 그 부분이. 그 편집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강원의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을 다시 영화 이야기로 이제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네. 그 안에 저의 시간을 또 같이 엮어내는 것도 네네. 어려운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넣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강원도 한국 사회에서 속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외국을 나가는 선택을 하거나 미군에 입대를 하거나 여러 선택을 네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에만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퀴어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역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부딪히고 제가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과정이 네, 그렇죠. 20대 후반에서 특히 20대 후반에 저는 그 늦은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부모님한테 기대받는 어떤 큰 딸이었다가 제가 뭔가 저로서 진짜 내 삶을 선택해야 하는 그 시기에 왔을 때는 그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오는 어떤 부딪힘이 있었고 그게 아마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회에서 그 흔히 말하는 정상성의 범위에 꼭 성소수자여서만이 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해져 있는 단계대로 살지 않았을 때 속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퀴어라고도 퀴어의 의미랑 괴상한. 좀 맞닿는 부분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부모님이 너 지금 이러면 안 돼라고 맞아. 퀴어하게 보시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아영 감독님을. 예, 왜냐면은 그 트랙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예. 근데 너무 전형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놀랍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다들 명절에 한 번쯤 네. 들어서 다. 평생 굶을 게 아니면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 정말 유명한 대사죠. 어디서나 나오는. 공감이 맞아. 가게 되는 맞아. 장면들이었어요. 아연님은 그럼 이제 그 퀴퍼를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처음 가보신 거잖아요. 네. 그 장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그 장면이 그 포스터로도 쓰이고 했잖아요. 두 네. 분이서 이렇게 막 뭐 내가 오빠 지옥까지 따라가 줄게 하는 그 말이 저는 너무 웃기면서도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영화 통틀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 지옥 가면 같이 가줄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퀴어 퍼레이드를 처음 가보셨던 소감이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영화에서 사용된 장면은 제일 처음 간 장면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보다도 먼저 촬영한 순간은 있었고 그것도 이제 역시 촬영을 위해서 오빠랑 처음 같이 갔던 거였고 아마 오빠도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퍼레이드에 주한미군으로 가신 게. 와서. 네.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신세계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뭐 퀴어 퍼레이드에서 봤던 이미지는 뭐 싸우고 있고 사람들이 대치하고 그쵸. 뭔가 엄청 자극적으로 편집된 맞아요. 뉴스 매체를 통해서 퀴어 퍼레이드를 접했었는데 네. 제가 막상 갔을 때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주치면 눈인사 해주고 뭐 어떤 옷을 입어도 크게 개의치 않고 뭐 누가 누구인들 제가 거기서 헤테로인들 아닌들 뭐 알 수도 없지만 별로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가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그 안에서 왜인지 모르게 해방감을 엄청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 보고 그리고 누구 차인지도 모르는데 따라가면서 막 같이 춤추고 네, 그런 재미가 있죠. 네. 퍼레이드 꽃이죠. 근데 왜인지 거기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고 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셨잖아요. 이번에는 심지어 부스 참가자로 네. 이번엔 또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갔던 퀴어 퍼레이드 중에 가장 네. 재미있었고 어. 매년 꾸준히 부스를 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성소수자 부모님 모임도 그렇고 네네. 근데 왜 그러신지 알겠더라고요. 어. 저희의 자리를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저희 영화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연 거였는데 저희 팀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고 여기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아무런 어떤 뭐 편견이나 이런 게 없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그냥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서로 뭔가 어제도 만났던 사람인 것처럼 인사를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리액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7년간 작업을 했지만 영화가 한편으로는 저한테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 인생의 과업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뭔가 그 과정이 어떤 짐처럼 느껴질 때도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큰 책임으로 그랬었는데 오히려 딱 이번에 부스를 차리면서는 이 영화가 나한테 속할 곳이 되어졌었구나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퍼레이드에 중독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매년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1년에 덥고 하루. 비 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그냥 그 느낌 때문에 그 해방감 말씀하신 해방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1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7년 동안 20테라의 푸티지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테라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영화를 위해서 잘라내거나 이런 부분 중에 되게 아까우신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20테라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편집을 할 때 쓸만한 소스가 없는 거예요. 정말 충격과 공포. 그 너무 자체였던. 높으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20테라를 편집자 3분 진주님이라는 분과 저희 그 메인 편집 감독님은 네덜란드 분이셨는데 스텔라 감독님 그리고 마지막 편집을 완성해 주신 분은 한국의 이현정 감독님 이렇게 3분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3분이 그 푸티지의 리스트를 쭉 보면서 매번 이 소스 없을까? 이런 소스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뒤지면서 정말 누비못을 만들듯이 머리를 쥐어 짜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아마 제가 너무 계획이 없이 그냥 카메라만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필요한 소스를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막 무작정 기록한 것들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업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주님이 처음 어셈블리라고 하는 첫 10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 뒤에 그 컷을 가지고 이제 스텔라 감독님이 보시더니 이 이야기의 방향성을 딱 잡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새로웠던 것이 너한테 강원이는 히어로인 거잖아. 근데 너는 그 히어로가 주저앉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고. 근데 결국에 이 영화에서는 그 너의 히어로가 무너졌지만 너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강원에 대해서 히어로라고 생각하거나 그걸 이제 인지하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영화 그때 이제 스텔라 감독이랑 작업을 하면서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7년간 얘를 쫓아다녔는가에 대한 그거 해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현정 감독님은 마지막에 영화의 그 세심한 감정적인 결들을 완성해 주셨는데 이게 친구 관계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또 해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의 마지막 엔딩 제 나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강원에게 제가 쓰는 편지 나레이션은 사실 연정 감독님이 그 내용을 제안해 주신 거였어요. 근데 연정 감독님이 본인의 친구를 떠올리면서 쓰셨던 편지를 저한테 읽어주셨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나레이션이어서 이 편집 감독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제 작가처럼 같이 작업을 3분의 경험을 다 녹여내서 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분들의 노고가 엄청 많이 들어간 영화네요.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갑자기 숙연해지는 모두의 고생이 녹아든 게 딱 보이니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럼 영화 소스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이제 내용 중에 이제 그 미국에 관련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할까 해요. 왜냐면
그 미국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내용이 좀 적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편집이나 이런 게 좀 의도된 것인지 이 지점이 좀 감독님께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부분이 짧다라는 피드백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짧다고 생각하지 못했었고, 사실 근데 그 뉴욕 부분이 영화의 전체 구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짧음에도 네네네네. 여러 가지 상황을 담고 있었는데 하나는 실제 먼저 이제 그 촬영하게 됐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강원님이 독일에서 갑자기 제대를 하고 뉴욕에서 네. 춤을 추고 있었고 네. 갑자기 춤을 추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갑자기 춤을 춘다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오빠를 독일에 있는 그 시간 한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오빠가 좀 낯설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뭔가 그 전까지 제가 생각했었던 강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강원이 저에게 독일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음에도 저는 이 편지가 같은 사람이 보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이 편지를 받았다는 말도 못했었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오빠 안에 이렇게 깊은 우울과 힘듦이 있는 줄은 미처 저도 몰랐던 거예요. 친구였어도 네, 오빠가 이렇게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근데 그 전까지는 강원도 자기의 힘듦을 자기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서 만났을 때는 아마 오빠가 그걸 자기 안에 이게 담고 있기는 벅찼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오빠의 힘듦을 처음으로 오빠가 드러내는 걸 제가 보게 됐던 시기였고 그래서 더 그때는 낯설다는 느낌도 있었고 또 정말 뉴욕에 있는데 저는 미국에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간식이랑 뭐 이런 걸 싸가지고 브루클린에서 뭐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뉴욕에서 춤을 듣고 춤석을 듣고 다시 브루클린 돌아오는 그 일상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면서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건가? 쟤는 왜 저러나? 약간 살풀이 같은 느낌으로. 오, 정확히 그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오빠가 이렇게 춤에 몰두하는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오빠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해서 들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짧게 만났어요. 그때 일주일 정도 있었고 그중에 뭐 촬영했던 건 한 4-5일 정도 했으니까 아마 영화에서는 그런 짧은 구간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빠의 달라진 상황과 또 우리 관계의 어떤 미묘한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구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진짜 살풀이 같은 느낌으로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트랜스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거 막 빠져가지고 힐댄스를 이렇게 추시는 장면에서 진짜 정말 눈빛이 달라 보여요. 맞아요.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맞아요. 군복을 입은 장면이었다가 네. 막 바뀌니까. 저도 그 장면을 볼 때 내가 저기서 진짜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를 알아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아마 그 시절부터 조금 더 거리가 생기면서 조금 그 영화 속 강원을 좀 타인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뉴욕 푸티지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제가 그때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그때는 그냥 뭔가를 힘들어 한다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뭔가를 계속 뭔가 태우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계속 춤에 몰두하게 된 것도 그런 거인 것 같고 그리고 뉴욕 촬영이 유독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아연이랑 촬영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고 왜 그때 힘들었냐면 일단은 너무 낯선 환경에서 우리 둘 다 그 촬영을 해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찍고 있다라는 게 부담. 뭔가 되게 처음으로 약간 뭔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래서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뉴욕 촬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강원님은 그냥 정말 그냥 춤을 추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어떤
억눌렸던 마음들을 풀어내는 나름의 힐링 과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한 거였으니까 그게 조금 좀 내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맞아요. 느끼셨을 네. 수도 있겠네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어요. 나 춤추는 거 당연히 찍을 수 있고 다 스텝들도 있고 세팅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고 힘들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아연이도 느꼈을 테고 그래서 아연이도 되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꼈을 테고 그래서 그 불편함이 진짜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예, 뉴욕 네.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영화에 담긴 것들이 최종 영화에 네. 담긴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극하고 또 미군에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였는데 일단 군 생활이 저의 어떤 미국 생활의 주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군에서 촬영하는 게 사실 네네, 쉽지가 않아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화상 통화나 아니면 제가 좀 찍은 이런 개인적인 네네. 그런 샷들로 좀 네,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영화에. 그 춤에서 좀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드랙을 시도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표정이 얘기하지 말까요? 수치스러워. 네. 갑자기 그 표정이 일부에서 얘기했던 연극과 네. 마찬가지로 네. 수치풀의 어떤 석사 논문이 2개인 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석사 아, 나오고 두 번째 석사 논문. 네. 근데 그때 드랙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내가 나일 수 있는 내가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지 생각을 해봤는데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드랙도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한번 해보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저 안에 되게 표현 욕구가 일단 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극을 통해서 표현 욕구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저한테는 이제 군대 제대, 미군의 제대였지만 저한테는 이제 군대라는 숙제가 끝난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남성성으로부터의 어떤 제대 이런 표현을 저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진짜 이거를 끝냈어. 이제 나는 할 거 했고 다 했을 때 그럼 나는 무엇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떠오른 게 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드랙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간 어떤 뭔가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예술 형태를 좀 자연스럽게 보게 됐고 여전히 되게 멋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뒤로 더 안 하셨어요? 처음이죠 마지막 한 번 해보셨던 거예요? 아니 그때도 사실 했다고 볼 순 없죠. 왜냐면은 그냥 화장을 연습을 해본 거고 제 나름대로 이런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그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제가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그 이제 행사도 저는 댄서로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드랙 아티스트 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맞아요. 시간과 공과 그리고 그런 재능이랄까요? 그런 게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존경은 하지만 저도 해보고는 싶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언제 마음이 또 동해서 거기 심취해 있을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죠. 기회가 올 겁니다. 네. 뭐 박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는. 네, 그렇죠.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그 약간 눈썹 선이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 보면서 약간 안쓰럽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눈썹 다 삐뚤어졌어.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정말 제가 너무 억울한 게 그게 정말 제가 한 몇 개월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집에서 연습도 하고 정말요? 혼자서. 한번만 하신 게 아니고. 근데 영화에 나온 장면이 정말 첫날 정말 생 첫날. 그 왜 후반부 거를 좀 한 번 더 이렇게 찍으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이 영화 하는 놈들이 그렇습니다. 그 처음 할 때 그 뭔가 떨리고 막 불안하고 못하고 이런 게 사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건가요? 아연님 해명을 해주시죠. 근데 사실 저랑 사라 PD님이랑 이제 놀러 갔는데 네. 사라 PD님이 강원님한테 원래 주려고 했던 그 화장품들을 쭉 네네.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빠 한번 해볼까? 가지고 온 김에 이렇게 해서 둘이 하는 걸 이제 제가 찍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늘 강원님을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니다시피 했으니까 그냥 오빠의 어떤 모습들이 다 익숙하다고 느껴질 법한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네. 그 우왕좌왕하면서 눈썹에 푸르르 이렇게 바르는 게 맞아? 이러면서 옆에서 더 킬링 포인트는 글렌이 그걸 옆에서 아주 이제 그 네 남자친구가 그 많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이러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네 갑자기 중간 유튜브 찾아보면서 했던 그게 이제 물론 이전에 개봉을 했던 모어님 맞아요. 다큐멘터리 네, 네. 같은 경우는 그 전문적인 드랙 퍼포머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의 미덕은 그런 어떤 전문성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찮음. 네, 하찮고 성장. 정말 서투른데 자기들끼리 꽁냥꽁냥하는 그런 점을 좀 예쁘게 맞아요. 봐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자 이제 석사 논문 그만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잘하실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하시면 또 잘하실 것 그쵸 같아서.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뭔가 표정 연기나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몸을 쓰는 그쵸. 거나 힐댄스 장면은 정말 뭔가 뭐 뇌리에 약간 탁 박히는 느낌이 좀 눈빛이 있었어요. 그쵸, 맑은 눈의 광인. 그런 느낌이었나요? 눈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인상적이었어요. 저 그 힐댄스 장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제 대학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시던 분이요? 네.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또 공교롭게도 뉴욕에 살게 됐어요. 네, 원래 대학 친구였는데 네. 그래서 그때 같이 만나서 촬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때는 뭐 힐 댄스를 추진 않았지만 같이 춤으로 파트너를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때 신은 힐도 이제 뉴욕에서 세컨핸드 샵 네, 네. 뭐라고 하죠? 중고샵? 중고샵. 네. 네. 거기 가서 제 발에 맞는 거를 산 거였어요. 그날요? 아니요. 그 전에? 시절에 그때 이제 그때쯤에? 뉴욕에서 사서 이제 어떤 유명한 힐 가르쳐 주시는 힐 댄스 가르쳐 주시는 분 수업도 듣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 힐을 어머니랑 같이 맞아요. 저희 샀었죠. 제가 제대하고 나서 뉴욕에 갔을 때 오. 엄마가 여행을 와. 오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로 한국으로 못 가니까 네, 네. 뉴욕에서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엄마랑 같이 골라서 의미가 있는 일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네. 네, 아직도 있습니다. 가끔 신으시나요? 요즘엔 신을 일이 좀 없었어요. 힐댄스 안 어. 쳐서. 근데 뭐 수업 들으고 그 한국 와서 그 힐댄스 수업을 또 하나 듣게 돼서 그때 신고 저는 춤출 때 그거는 항상 신어요. 네. 대단해. 왜 웃으세요? 말해놓고 현타. 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거의 뭐 네. 스우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신어요. 스게파 한번 해야 돼. 스게파. 스케파. 예전에 저희 방송에도 그 그레큐님 출연하셨을 때도 처음에 파이오너님? 하실 때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하셨거든요. 화장 같은 경우. 맞아요. 그 유튜브 보고 맞아. 막, 네. 그거 제대로 각 잡고 하시면은 막 2-3시간 그냥 맞아. 간다고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했어요. 화장하는데 막.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원합니다. 강원님의 자꾸 박사 학위를 하라는 듯하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맞죠. 얘기를 자꾸 아니, 또 하시는데 분출이 필요하시니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이 해보세요. 저도 개피방 올해 들어서 이 네네. 개피방 진행자분들과 내적 친밀감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영화를 이제 이 녹음을 위해서 보셨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네. 정말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우린 숙제를 안 했잖아. 무슨 숙제? 생각해보지 않았어. 아니 이런 좀 코멘트를 할 네, 거. 편하게 우리 그때 얘기하면 되죠. 저희가 사실 방송 이거 녹음하기 전에 저희 네 저희끼리 명이서 사전 미팅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각자 그냥 자유롭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맞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줘서 음. 그냥 그런 얘기 편하게 그래요.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뭐 저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일단 저는 작년에 그 영화제도 2번을 갔었고 어쩌다 보니 2번을 또 갔네요. 그러고서 고마웠어요. 네. N차 관람을.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거 방송한다고 하니까 그 비공개 링크를 주셔가지고 또 한번 봤는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영화제 끝쯤에 그때 강원님이 한번 그 감상평을 좀 남겨줄 수 있겠냐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래서 적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 했었는데 그때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뭘 느꼈나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가족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화두잖아요. 1인 가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 비혼 인구도 늘어나는데 근데 정작 근데 어떻게 또 퀴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는 각자 자기랑 살고 싶은 사람하고 그냥 살게 해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사회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영화 내내 그 선택하는 가족, 내가 선택한 가족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물론 두 분이 그걸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관심사가 그런 쪽이어서 그렇게 읽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 2년으로 만났지만 지금 거의 10년 이상 막 15년 막 이렇게 2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두 분의 인연이. 근데 그 와중에 또 강원님은 계속 한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미국도 왔다 갔다 몇 년씩 하시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끈끈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두 분은 진짜 저런 게 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고 네네. 오빠가 이제 제대를 하고 한국에 다시 왔을 때 네네. 근데 영화를 보면 제가 거의 오빠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심지어 그 글렌의 생일 파티를 오빠가 오빠의 집에서 열어줬는데 네, 맞아요. 그때 글렌은 가고 제가 남아서 그때 다들 글렌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끝나고 나서 보통은 이제 그러면 제가 가고 그쵸, 글렌과 그쵸. 강원이 그 집에 남아서 근데 남으셨었어요 그때? 글렌이 가고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으셨는지 기억이 나. 사람이 많았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오빠 뭐 어때 뭐 생일 파티 하고 나니까 어때 뭐 이런 거 맞다. 네. 네. 그래서 논란의 장면이었어요. 그게 왜 글렌이 가고 네가 남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구박했던. 근데 그때 뭐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시기에 제가 강원님이 한국에 있었던 덕분에 이 다큐를 만든다는 핑계로 강원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정말 많이 의지했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애 둘이서 찍은 영화기도 하지만 집이 없는 애 둘이서 찍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아연이가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아연을 찍는 몇 안 되는 장면 맞아요. 중에 하나인데 빚 갚는 장면. 맞아요. 빚 갚는 장면. 뭔지 궁금하시면 보러 오세요. 근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면서 맞아 그때 그게 가족이지 않나 식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삼식님 표현 들으면서 사실 현실에서의 진짜 찐 가족들이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그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가정의 어떤 모습들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정말 원하는 어떤 서로에게 기댐, 편견 없이 기댐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서로가 기대는 법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가족이란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뭐 다른 분들이 할 얘기도 있어야 되니까. 네. 뒤로 갈수록 어려질 것 같은데.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새로운 걸 얘기해서 먼저 하는 게 나오면 제가 먼저 해도 돼요? 하세요. 네. 그러세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미국 이야기도 나오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한국과 다른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가. 처음에는 이제 초반부에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에게 많이 솔직해졌던 게 일본에 나가고 나서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오히려 어느 나라에 가서 타자가 되고 원래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 혹은 그런 관계들이 무의미해지는 곳에 오니까 더 내 자신 스스로를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공감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두 분만의 관계 혹은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이런 갈등 같은 것들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좀 저의 생각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그 묘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 그 오노레드 발자크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 소설을 약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발자크 소설의 특징이 좀 관조적인 형태에서 사람들을 막 묘사하고 이런 거를 막 되게 세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도 아니 그 소설들도 그 묘사에 막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막 5페이지 막 이렇게 할애하고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발자크 소설은 그래서 좀 읽는데 길게 걸리고 하나를 다 읽어야 사실 이게 무슨 뜻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도 저한테 좀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발자크라니.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일단 감사드리는 것으로. 네. 뭔가 대단한 소설가이실 것 같아. 근데 저희 영화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사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게 강원님의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읽어야 하는 부분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퀴어이지만 또 동시에 퀴어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걸 생각하고 개인의 삶을 선택하진 않잖아요. 나는 나로서 내 삶을 선택할 뿐인데 강원님이 내렸던 그 선택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읽히는 그런 맥락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금님 그 소감을 들으면서 그 아현이 이 영화를 만들어 오면서 겪었던 그 과정, 고민,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님의 감상의 변화로도 사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 보시고 그 오토픽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님 표현 들으면서 아현이 발자크가 되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실패담을 쓴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저의 관찰을 하고 관조적인 어떤 태도를 하다가 본인이 안으로 들어가고 서로가 이제 타자화하는 어떤 지점에서의 관찰들을 다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 맞아요. 우리 모두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고 그 실패를 오히려 용기 있게 드러내는 커밍아웃이 그러하든 그래서 아연 감독의 그런 시선이 담겨 있는 영화라서 더 많은 폭넓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좀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그런 지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까 사실 그 일부에서 질문에 제가 느꼈던 게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 전체가 약간 실패를 기록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뭐 실패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강원님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 미국에 가셔서 군대에 갔지만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게 되고 키퍼 무대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못 올라가게 되고 약간 이런 식의 실패들을 되게 용기 있게 그걸 기록해서 담으면서 그리고 되게 솔직하게 담으면서 저도 저의 실패를 약간 돌아보게 됐어. 나도 저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런 실패가 있었지만 나도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돌아보게 되는 그런 감상이 좀 주가 됐던 것 같고 그게 좀 다른 제가 사실 그 포스터를 봤을 때 상상했던 건 좀 핑크빛 밝은 약간 그런 다큐멘터리일 거라고 그냥 지레 상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딥한 감정들을 담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고 그런 게 좀 차별화가 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저에 대해서 인지해 나가는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저를 캐릭터로 보면서 그 전까지 저는 강원에 대한 질문만 가득했는데 왜 제가 강원에 대한 질문이 가득한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영화를 만들면서 있었어요. 특히 편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알게 된 게 저는 실패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영화를 편집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버전을 우리의 영화의 엔딩을 뭘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난하게 겪고 나서도 왜인지 다큐멘터리 마지막엔 희망을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보란듯이 사는 장면을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이렇게 떠난 강원이 보스턴에 있는 동안에 막 현지에서 촬영 감독님을 보내가지고 보스턴에서 사는 삶을 또 찍고 막 이런 미련을 부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때 영화를 그렇게 엔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같이 작업하는 사라 PD나 희정 PD나 편집 감독님들이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자라고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데 요즘의 영화를 다시 보면 강원님이 커밍아웃을 했던 순간보다 더 용감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퀴어 퍼레이드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이 처음 커밍아웃을 했던 순간보다 더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들어요. 저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실패할 저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실패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섣불리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망할까봐. 맞아요. 저도 좀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이제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실패도 감수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사실은 네,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이라. 마지막 가장 네. 어려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제 애인과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제 애인의 감정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저희 둘의 영화 보는 스타일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사전 정보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애인이 이거를 보고 나서 퀴어가 들어갔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퀴어가 들어가는 영화는 굉장히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퀴어 영화의 문법이 있잖아요. 투쟁, 뭐 쟁취,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막 고난을 겪어서 나는 어떻게 성장. 막 그렇죠,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퀴어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가도 그냥 제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게 가족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의도를 하셨다라는 걸 아는데 제가 처음에 영화를 보면서 그 순간 가족이 됐다라는 순간을 느낀 게 트랙 공연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내가 바닥인데 강원님이 내가 바닥인데 이거를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장면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가족이 됐구나를 그 지점에서 너무 탁 느꼈어요. 그냥 이 둘이 성장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둘이 어떤 끈끈한 어떤 유대를 넘어서 가족이 됐구나를 느낀 게 가족한테는 내 어떤 바닥을 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내 친구한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들어보내줄 수 있고 뭐 심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내 가족은 나를 걱정할 걸 아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그 뒤에 이제 쭉 지나가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사실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그 장면을 그 집에 혼자 남겨진 아연님의 장면 나중에 편집 끝나고 모셨을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이제 완성된 가족 같은 느낌? 앞으로의 또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장면을 정말 이제 이 마지막에 다 담아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전 정보를 정말 보지 않고 이 영화를 봤지만 그 의도한 바가 정말 잘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 자체가 만들어진 어떤 만듦새보다 영화가 완성되고 만드는 과정과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또 영화를 보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얘기하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 자체가 그 관계의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카메라를 대서 다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난 7년은 다큐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은. 네, 거기 안에는 아연이도 있고 우리 관계도 녹아 있고 그래서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한 지점이 혹여나 있다면은 그거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우리 관계가 깊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이 영화 덕분에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영화를 만들기로 선택한 우리의 선택 덕분에 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나님 말씀해주신 아연이 혼자서 제가 떠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은 이 영화 다큐멘터리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볼 수 없을 장면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없는 자리에 누군가의 그런 내밀한 특히 나의 친밀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혼자 있는 순간을 영상으로 볼 수 있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험 자체가 제가 이 다큐를 통해서
내가 관계적으로 얻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영을 할 때마다 이제 내가 안 보이고 왜 보통 사진 찍으면은 자기 먼저 보잖아요. 네네. 그룹 사진 찍으면. 근데 점점 이제 강원이 덜 보이고 아연이 들어오면서 네. 아연 감독님이 편집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놓쳤던 부분을 알게 됐다는 그것처럼 저는 이제서야 좀 아연의 어떤 다양한 정체성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예, 그 우리 관계나 제가 아연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를 봐주신 분들의 재밌는 평 중에 퀴어 영화인 줄 알았는데 퀴어 영화가 아니라 우정 영화였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가 7년의 시간을 뭔가 이제 짜임새 있게 기획하고 만들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면서 만들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뭔가 강원 오빠의 삶을 사회적인 어떤 그 맥락과 같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빠랑 시간을 보내고 오빠가 겪어나가는 삶과 그리고 저도 제 삶에서 겪어나가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걸 우리의 관계가 퀴어인 친구와 퀴어가 아닌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 관계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퀴어 영화를 기대하신 분한테는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좀 더 기독교적인 주제가 본격적으로 영화 안에서 갈등이 부각될 거라고 기대하고 영화를 보셨는데 그렇진 않았다라고 하시는 아무래도 처음 장면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기쁘기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단맛 짠맛을 기대하고 오셨다가 약간 슴슴한 느낌의 평양냉면 같은 영화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특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게 뭐 영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게 너무 소중하지만 뭔가 잡혀지지 않고 내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함께 그분과 함께 같이 영화 보러 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영화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영화를 보고도 각자 생각하는 거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게 신기하네요. 재밌습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제 홍보를 좀 해주시겠어요? 홍보. 그 저희가 이제 독립 다큐지 않습니까? 네. 독립 다큐가 정식 개봉을 하는 가능성은 정말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죠. 이 영화 쪽을 잘 모르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8월 9일에 드디어 정식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봉 첫 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화력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개피방에 와서 홍보를 하게 됐고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가까운 독립영화관 그리고 저 영화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상영이 되는지는 아연 감독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말 그대로 정식 개봉이어서 CGV 아트하우스관에서도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개봉주에 가까운 극장에서 상영되는 곳이 있다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를 어떤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퀴어 영화이고 또 동시에 우정에 대한 영화이자 가족에 대한 영화 그리고 청춘에 대한 영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 혹시 요즘에 너무 가깝고 싶거나 혹은 가깝지 못해서 좀 불안하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거나 혹은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서 보셔도 좋고 또 그분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8월 9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여러분. 네. 주말은 11일, 12일, 13일 금토일입니다. 요 주말. 저희 알겠습니다.
영화관에서 만날게요. 네. 여러분 지비도 많은- 많이 다니시죠 요새 계속. 네, 많이 그래서 GV, 계획하고 네. 있고 이 주 때 많이 재미있는- 다니실 네, 예정이 돼 GV 있죠? 때 지금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만 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다양한 게스트 분들을 섭외를 해서 아마 좋아하시는 작가분도 GV에 네. 오실 참여해서 네. 네, 그렇게 다양한 준비 중입니다. 게스트분들을 섭외 중에 있고 자세한 소식은 저희 퀴어 마이 프렌즈 공식 계정이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네, 영어로 퀴어 마이 프렌즈 치시면 나올 텐데 인스타그램 계정 통해서 업데이트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감사합니다. 트위터 잘 확인해 주세요. 네. 네, 혹시나 SNS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에서 퀴어 마이 프렌즈 치시면은 네, 나올 겁니다. 네. 네. 저희가 관련 링크들 전부 저희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뭐 나오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전 팟캐스트 녹음은 처음 해보는데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저희가 GVC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오늘 질문도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주시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만들었던 과정을 새삼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워낙 애청자이기도 했고 개피방이 지금 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저희 곧 7년을 저희가 영화를 찍었지만 5년 동안 팟캐스트를 해온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아까 한나님이 그 이제 일부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성인이 쓰는 일기다 성인이 되어서 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금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다큐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개피방의 또 게이 당사자분들이 운영하시는 이 팟캐스트가 저희 영화처럼 되게 아카이빙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삶을 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팟캐스트에 와서 저희 영화 얘기 또 찐득하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퀴어 마이 프렌즈 심층 탐구를 해봤네요. 네. 네. 저희도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영화관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시 방학을 네, 방학을 보내고 네. 네. 10월에서 11월 정도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여름 건강하게 잘 네, 나시고요. 네. 비가 요즘 많이 내리는데도 비 피해 또 예,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네. 네. 모두 건강하게 저희 다음 시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